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50쪽입니다. 150쪽의 44강 개체군. 우선 칠판을 잠깐 볼게요. 칠판에서 개체군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됐지만 군은 무리군자, 그래서 개체의 무리. 더 정확하게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동종 집단이라고 했죠. 반면 군집은 개체군의 집합, 그러니까 이종 집단,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개체군들의 전체 합을 군집이라고 하죠. 이제 여기서는 개체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울 텐데, 우선 개체군의 밀도, 덴서티죠, 덴서티. 우리가 초딩 때부터 밀도 개념을 배웠는데, 그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부피분의 질량에는 그 부피 속에 얼만큼 조밀하게 있느냐, 어떤 물질들이 얼마나 조밀하게 있느냐, 그것이 밀도죠. 그러면 이제 개체군 밀도는 생태계에서 얼마나 조밀하게 있느냐. 그러니까 일정한 공간, 그러니까 이 공간은 뭐 부피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적이 될 수도 있고, 그 생활 공간 속에 들어있는 개체수를 의미하겠죠. 저와 같이 개체수를 공간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개체군의 밀도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이겠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서울시 인구 밀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인구 밀도를 증가시키게 하는 요인은 일단 많이 나오면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출생. 또 적게 죽으면 인구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사망. 그리고 서울로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오면 인구가 증가하겠죠. 그걸 이제 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서울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많이 가면 서울시 인구는 줄어들겠죠. 그걸 이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출생과 이입은 개체군의 밀도를 증가시키고 사망과 이출은 개체군의 밀도를 감소시키겠죠. 물론 이것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개체군의 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체군의 생장곡선. 자,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생장곡선. 자, 가로축은 시간, 그리고 세로축은 개체수. 지금 개체군의 생장곡선입니다. 어떤 한 개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생장곡선이라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키가 얼마큼 자랐느냐, 아니면 몸무게가 얼마큼 늘어났느냐, 뭐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개체군의 생장곡선. 그럼 개체군이 생장한다는 얘기는 그 개체군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개체군을 구성하고 있는 개체수가 커진다는 얘기죠. 개체들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체수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거를 이론적 생장곡선이라고 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변하지 못하죠. 실제로는 이와 같이 지금 붉은색으로 나타내는 이런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실제 생장곡선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러한 차이가 왜 생기느냐? 자, 가기 전에 지금 이 실제 생장곡선에서 개체수가 점점 증가하다가 이제 결국은 일정이죠. 자, 그런데 가장 개체수가 많을 때 그 개체수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환경 수용력. 그 환경, 그 생태계가 지탱할 수 있는 그 개체군의 최대 크기, 다시 말하면 최대 개체수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론적 생장곡선하고 실제 생장곡선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가 왜 생기느냐? 그 차이는 소위 환경 저항 때문이죠. 환경 저항 때문에 생기는데, 자, 그러니까 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냐면, 먹이가 부족해집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북한산에 살고 있는 다람쥐 개체군의 생장곡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먹이가 부족해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람쥐의 먹이가 이제 도토리가 주로 될 텐데, 뭐 밤도 될 수 있고, 그럼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한 마리가 차지할 수 있는 먹이가 부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공간도 부족해지겠죠. 이 공간이 부족해진다는 얘기는
북한산이 두둥강 났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공간은 그대로 있는데 한 마리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노폐물이 증가하고 그러니 또 질병도 증가하고 또 천적도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다 환경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체의 밀도가 점점 증가하죠. 물론 어느 정도까지. 자, 그런데 환경 저항은 개체의 밀도가 커지면서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환경 수용력까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체의 밀도가 증가합니다. 왜? 지금 공간은 정해져 있죠. 이 밀도, 다시 개체군 밀도입니다. 개체군 밀도는 공간분의 개체수. 그런데 공간은 정해져 있어. 공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러면 개체수가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는 밀도가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밀도가 증감에 따라서 환경 저항이 점점 커지고 있죠. 밀도가 증감에 따라서 환경 저항이 점점 커지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론적 생장 곡선은 그대로 싹 그리면 이렇게 J자형 생장 곡선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 생장 곡선은 X자형 생장 곡선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생존 곡선이 나옵니다. 생존 곡선. 생존이라는 얘기는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죠. 아까 개체군의 생장 곡선에서는 태어나면 더해주고 죽으면 빼주고 이 입 더해주고 이출 빼주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생존 곡선에서는 우선 그래프를 볼게요. 생존 곡선 그래프. 가로축이 그냥 시간이 아니고 그 개체군의 그 중에 상대 수명입니다. 상대 수명. 그리고 세로축이 생존 개체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0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개체들이 죽어나가겠죠. 죽는 애들만 빼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 더하지 않습니다. 이입과 이출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1000마리가 있었는데 죽는 애들만 뺍니다. 그래서 여기 100, 여기 10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급이겠죠. 로그 11, 로그 102, 로그 1003. 그렇죠. 고딩 때. 자, 그래서 이같이 세 가지 생존 곡선이 나타나는데 편의상 1형, 2형, 3형이라고 합니다. 1형을 사람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람형. 그 다음에 2형을 히드라형이라고 예전에 많이 불렀습니다. 1형을 사람형, 2형은 히드라형, 3형은 굴형. 같이. 자, 그럼 이제 1형과 2형, 3형을 비교해보면 1형은 지금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냐면 다시 아까 생장곡선에서는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개체수인 그래프. 그래서 이론상의 곡선, 실제 곡선 이렇게 그렸는데 그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냐?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자,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개체수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개체수의 변화량. 이것이 개체군의 생장률이죠. 생장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생장률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장률이 증가하다가 최대가 됐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마침내 0이 되죠. 되겠지? 그래프의 기울기가 생장률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생존 곡선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사망률을 나타냅니다. 기울기가 사망률. 자, 그래서 1형은 후기 사망률이 크죠. 2형은 비교적 일정하고 3형은 초기 사망률이 크죠.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느냐?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 자, 1형에 해당되는 것은 사람을 포함해 사람, 그리고 대형 포유류,
대형 포유류. 대부분의 경우에는 천적이 없습니다. 또 굴형은 물론 굴형에 해당되는 것이 이런 어패류들 넣을 수 있겠죠. 이제 이형의 히드라형에 해당되는 것이 히드라 외에도 뭐 조류, 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람쥐, 청설모 또는 이런 것들이 이형에 해당되는데, 자, 사람을 생각해보면 대형 포유류 새끼를 적게 낳죠. 한 번에 낳는 새끼가 적습니다. 그런데 어패류들은 한 번에 만들어진 새끼가 많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에서 이런 사망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 차이가 나는 이유, 차이가 왜 생기느냐? 어버이의 보호 정도가 되겠죠. 어렸을 때 새끼를 잘 돌봐주느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잘 안 죽겠지. 지금 어패류들의 경우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개 알 낳고 땡이죠. 알 낳고 알을 낳은 다음에 뭐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어류나 또는 오징어 이런 애들, 특히 문어 이런 애들 새끼를 보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새끼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보호하지 않으니까 많이 죽겠죠. 그러니까 사명은 초기 사망률이 크죠. 반면에 일형은 어렸을 때 많이 보호를 해주니까 후기 사망률이 큽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그 밑에 그래프를 가지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가로축은 계절입니다.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세로축이 두 개예요. 왼쪽 세로축은 개체수, 즉 돌말의 개체수. 돌말 잘 모르겠으면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돌말,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입니다. 물론 이것도 조류에 해당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 새가 아니라 광합성을 하는 원생생물. 광합성을 하는 원생생물을 조류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왼쪽 세로축은 그 돌말의 개체수가 되고, 오른쪽 세로축은 환경요인의 변화량. 그럼 여기서 환경요인에 해당되는 것이 빛의 색이, 수온, 그리고 영양염류가 되겠죠. 우리 상대적인 값을 나타내고 있겠죠. 자, 지금 계절에 따라서 돌말 개체군의 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돌말 개체군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또한 동시에 환경요인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따져볼 텐데, 우선 겨울에 영양염류가 풍부합니다. 이 돌말은 영양염류를 흡수해야 얘네들이 물질대사하고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염류가 쉽게 말하면 돌말의 밥입니다. 영양염류는 돌말의 밥. 물론 얘도 광합성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건 영양염류가 밥에 해당이 돼. 그럼 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돌말 개체수가 그리 크지 않죠. 왜? 요것 때문에. 빛의 세기가 작고 그리고 수온이 낮기 때문이죠. 봄이 돼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빛의 세기가 증가하고 수온이 증가하겠죠. 이에 따라서 돌말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돌말 개체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돌말이 영양염류를 많이 흡수하겠죠. 그러니까 영양염류는 줄어들겠죠. 그럼 영양염류가 줄어들면 돌말 다시 줄어들겠죠. 밥이 줄어드니까. 자, 그런데 약간 이제 초가을쯤에 약간 돌말 개체수가 증가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영양염류가 줄어들었다가 외부에서 유입된 유기물이 무기물로 분해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양염류는 무기양분입니다. 무기물, 특히 질소나 인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유기물이 유입되어서 분해돼서 다시 영양염류가 일시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한 템포 느리게 돌말 개체수가 증가를 하죠. 자, 그런데 돌말 개체수는 다시 감소합니다. 왜 감소하냐면 수온과 빛의 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돌말 개체수가 감소하니까 먹이를 적게 먹겠죠. 밥을 적게 먹어. 그러니까 영양염류가 다시 증가를 하죠. 이와 같이 돌말 개체군은 계절적 변동을 보이는데 단기적 변동에 해당이 되죠.
비교적 단기적 변동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 변동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볼 때는 제목부터 보고 그다음에 가로축, 세로축을 봐야 됩니다. 자, 이 제목은 눈신토끼와 스라소니의 개체수 변동인데 스라소니는 눈신토끼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잡아먹는 놈을 포식자라고 하고 잡아먹히는 놈을 피식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포식과 피식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피식과 포식. 자, 보세요. 눈신토끼는 스라소니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먹이가 증가하니까 그보다 한 템포 느리게 스라소니가 증가합니다. 그럼 스라소니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눈신토끼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신토끼가 줄어듭니다. 그럼 눈신토끼가 줄어들면 먹이가 줄어드니까 스라소니도 다시 줄어들겠죠. 스라소니가 줄어들면 눈신토끼를 적게 잡아먹으니까 눈신토끼가 다시 증가하겠죠. 이와 같이 대략 10년 주기로 개체수의 변동이 있는데 그를 굳이 비교하자면 아까 단기적 돌말 개체군의 변동은 단기적 변동이죠. 계절적 변동. 이것은 10년 주기로 일어나는 장기적 변동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지금 빨간색이 스라소니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 여기 보면 요쯤에서 물론 몇 군데 나타나는데 언뜻 보면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더 큰 것처럼 보이죠.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왼쪽 세로축과 오른쪽 세로축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값이 달라요. 그래서 대개는 포식자가 더 적습니다. 이 스케일을 보지 않으면 스케일이 똑같다면 여기 포식자가 더 많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스케일이 달라요. 포식자의 스케일이 더 작아. 그래서 실제로는 되게 피식자가 더 많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만약에 포식자가 더 많다. 포식자의 수가 더 많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라소니가 더 많다. 그럼 눈신토끼 금방 다 잡아먹어버리겠죠. 그럼 눈신토끼가 사라지면 스라소니 먹잇감이 사라지니까 스라소니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되게 포식자의 크기가 크고 그로 인해서 포식자의 개체수가 더 작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으로 갑니다.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그럼 개체군의 정의가 동종집단이라고 했죠.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동종집단. 그러니까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는 얘기는 동종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종 간의 상호작용. 자, 따로 적지 않을게요. 자, 텃세. 그러니까 이 동종 간,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 뭐가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예들이 나오면 이건 개체군 내에 다시 말하면 동종 간의 상호작용이다. 물론 이 뒤에 이제 군집에서 이종 간의 상호작용도 공부할 건데 여기서는 동종 간의 상호작용. 그래서 동종 간의 상호작용에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동종 중에서도 동일한 지역에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개체군 또 구체적으로 자, 텃세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은어 한 마리가 이 공간을 점유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어 1, 여기 은어 2, 또 다른 은어가 이러한 공간을 점유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은어 1이 은어 2 있는 쪽으로 오게 되면 은어 2가 은어 1아 이리와 같이 놀자 그렇지 않습니다. 쫓아내죠. 들어오지 마. 못 오게 하죠. 이렇게 텃세입니다. 내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 열고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오면 자고가 잘 왔어 이러지 않죠. 못 오게 하죠. 뭐 경찰을 부른다거나 등등 그런 것도 일종의 텃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텃세가 왜 나타나느냐? 뭐 먹이랄지 여기 적혀 있습니다. 또는 생활 공간 또는 배우자 독점을 위해서 이렇게 일정한 공간을 점유해서 살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런 텃세에 의해서 세력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은어 2의 세력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만큼의 공간을 은어 1의 세력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텃새는 조류에서는 짝짓기 시기에 잘 나타납니다. 새들은 짝짓기 시절에 이런 텃새가 잘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이제 동네에서 강아지들이 다니면서, 개들이 다니면서 오줌을 넣죠. 그 오줌을 넣는 것도 여기는 내구역, 그것들 중에 텃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순위제. 순위제는 말 그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개체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개체들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닭의 쪼는 순서라고 책에 되어 있는데, 닭의 쪼는 순서. 그러니까 일부 교재에는 닭의 먹이를 쪼는 순서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닭을 이렇게 길러보면, 요즘은 다 닭장이다 기르지만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닭을 풀어놓고 기릅니다. 그럼 닭을 풀어놓고 기르을 때 모이를 막 이렇게 뿌려주면 이 가장자리부터 이제 닭들이 이렇게 먹이를 먹다가, 그럼 이 공간이 점점 좁아지겠죠. 근데 이제 먹이가 얼마 안 남으면 이 중에 어떤 녀석이 다른 녀석을 쪼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쪼지는 않습니다. 못 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실은 그 이전에 그 힘의 강약에 의해서 대개 그 힘의 서열에 따라서 힘센 녀석이 약한 녀석을 쪼아댑니다. 힘센 녀석이 약한 녀석의 대가리를 쪼아대는 거죠. 그 쪼는 순서입니다. 먹이를 쪼는 순서가 아니라. 물론 그 쪼는 순서에 의해서 되게 이제 물론 처음에는 먹이를 동시에 먹겠지만 이런 순서가 정해집니다. 또 다른 동물들에서는 짝짓기 할 때 매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순위가 정해져 있고, 미리 한번 싸워서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이 먹이를 먹는다 할지 아니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순서가 정해지게 되죠. 리더제의 경우에는 우두머리가 있는 겁니다. 우두머리. 그래서 예를 들면 기러기가 이동을 할 때 우리 소위 학익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녀석이 우두머리가 되는데,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이동을 하면 그만큼 공기저항을 덜 받을 수 있죠. 물론 앞에 있는 녀석은 공기저항을 많이 받겠죠. 물론 이런 경우에는 리더가 항상 정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계속 리더 역할을 하면 공기저항을 많이 받아서 얼른 지칠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이 또 뒤로 빠지고 다른 녀석이 리더가 되고 이런 것들도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위제와 리더제의 차이. 순위제는 대개 그 개체군에서 전체 구성원에서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서열이 정해져요, 대개. 그런데 리더제는 우두머리 하나, 나머지에서는 서열이 없습니다, 대개. 이런 차이예요. 다시, 순위제는 전 구성원에서 되게 서열이 정해지지만 리더제에서는 우두머리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서열이 없습니다, 대개. 그러면 사회생활. 꿀벌이랄지 개미 집단에서 볼 수가 있죠. 되게 이들의 역할이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일벌은 되게 일벌은 전부 암컷이죠. 수펄은 일을 하지 않으면 놉니다. 물론 짝짓기를 위해서 힘 한 번 쓰죠. 그래서 그 꿀벌, 암벌들도, 일벌들도 새끼를 돌보는 녀석, 알과 새끼를 돌보는 녀석, 또는 먹이를 물어오는 녀석, 집을 지키는 녀석, 이렇게 되게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 생활이 있을 수 있죠. 사람처럼 생태계에서도 이렇게 개체군 내에서 가족 생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자랄지 이런 것들이 가족 생활, 원숭이들도 일부 나타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개체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153페이지에서 153쪽에서 문제, 기출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개체군의 생장곡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장곡선입니다.
A와 B는 각각 이론적 생장 곡선과 실제 생장 곡선이다. 다 알려줬죠. A는 이론적 생장 곡선, B는 실제 생장 곡선. 이렇게 알려줬지만 때에 따라서는 A와 B는 각각 이론적 생장 곡선과 실제 생장 곡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안 알려줄 수도 있어. 이 정도에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A가 이론적 생장 곡선, 그리고 B가 실제 생장 곡선. 자, 1번부터 볼게요. 옳은 걸 찾습니다. 기억은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요인인 환경 저항을 나타낸다. 환경 저항은 이 녀석이 아니라 요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환경 수용력이죠. 물론 K로 나타내고요. 환경 수용력. 다시 말하면 그 환경이, 이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그 개체군의 최대 크기, 다시 말하면 최대 개체수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고,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고, 환경 저항은 이러한 차이를, 일부 교재에서 이러한 차이를 환경 저항이라고 하는데, 실은 이 차이가 환경 저항이 아니라 환경 저항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기죠. 이러한 차이가 환경 저항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 환경 저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먹이 부족, 공감 부족, 그리고 노폐물 증가, 질병 증가, 천적 증가 뭐 등등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실제 생장 곡선에서 B죠. 가 구간일 때보다 나 구간일 때 개체 간의 경쟁이 더 심하다. 아까 언급 안 했습니다만 이 경쟁도 환경 저항에 해당될 수 있죠. 경쟁이 심할수록, 경쟁이 심하면 그만큼 저항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경쟁은 밀도가 클 때 많이 나타날까, 밀도가 작을 때 잘 나타날까? 당연히 밀도가 클 때. 일정한 지역에, 이 공간에 그 같은 종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이 더 심하게 일어나겠죠. 물론 동종 간의 경쟁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 간의 경쟁이라는 것은 개체군 내에서 동종 간의 경쟁. 그 개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은 더 심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나 구간에서 경쟁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답이고, 자, 3번. 이론적 생장 곡선에서 나 구간의 단위 시간당 개체수 증가율, 단위 시간당 개체수 증가율, 이게 성장률이라고 그랬죠. 단위 시간당 개체수 증가율, 바로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가로축 변화량분의 세로축 변화량, 시간분의 개체수 변화량, 시간 변화량에 대한 개체수 변화량, 즉 생장률, 기울기. 자, 그러면 나 구간에서 이죠. 그래프의 기울기 0이 아니죠. 이론적 생장이죠. 기울기 0이 아니죠. 자, 여기서 단시간당 개체수 증가율이 0인 부분은 여기죠. 기울기가 0인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실제 생장 곡선의 경우 라 구간에서는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 작용하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않는다. 틀렸죠. 작용합니다. 답은 2번. 자, 두 번째 문제 154쪽에 있습니다. 154쪽이 2번. 자, 그림은 계절에 따른 돌말 개체군의 개체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데 가장 적절한 것은, 볼게요. 이 그래프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1번. 봄철 돌말 개체수의 증가는 영양염류의 감소 때문이다. 영양염류가 감소하니까 돌말이 증가하는구나. 아니죠. 돌말이 증가하면서 영양염류를 많이 먹으니까 영양염류가 감소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됐죠? 자, 2번. 수온의 변화는 돌말 개체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치죠. 그러니까 이 돌말 개체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영양염류뿐만 아니라 빛의 색이, 수온도 모두 영향을 줍니다.
3번 돌말 개체수의 주기적 변동에서는 한 가지 요인만이 작용한다. 이 그래프에서는 이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자료에서는. 그래서 한 가지 요인만 했으니까 틀렸죠. 4번 여름에 돌말 개체수가 증가하지 못하는 것은 여름에 빛의 세기도 증가했고 수온도 충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돌말 개체수가 오히려 감소해버리는 것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것은 영양염료가 적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밥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4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 3번 문제. 계책은 내의 상호작용이 아닌 것은 자, 텃세 여기는 내 구역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구역 저희 세력권을 형성할 수 있죠. 텃세 이퀄 세력권이 아니에요. 텃세라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세력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포식과 피식은 이종 간의 상호작용이죠. 계책은 내 이건 동종이야. 이건 동족 상잔의 벽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번은 이종 간, 즉 군집 내에서 이종 간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2번 쉽게 답 고를 수 있고 순위제 힘의 서열에 따라서 강약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지는 거 예를 들면 닭의 쪼는 순서 그 다음에 리더제 우두머리 있고 나머지는 서열 없고 모두 계책은 내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잠시 끊겠습니다.